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구파 TV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안팎 결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이 선거판은 뜨거워지고 있고요. 청년은 일자리보다는 이제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와 장사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또 트럼프의 관세 압박, 이중 패권 전쟁, 북핵 리스크, 중동 변수까지 세계의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휴에 놀 때 놀더라도 나라 돌아가는 방향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정치, 경제, 안보, 뉴스의 핵심만 쉽고 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올려주세요. 네. 양향자 경기지사 출격. 추미애의 정치냐? 양향자의 경제냐? 네. 양향자를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추미애하고 본선 구도를 만들어졌습니다. 자, 양향자가 나는 정치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선거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반도체 산업 민생 중심의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네요. 또 이게 또 개혁신당 조홍천 이 보수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 경기지사 선거가 수도권 보수의 재편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저는 여러분 이거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권의 상징인 추미애에 맞서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 양향자. 예. 이제 이 경기도를 이 추미애식의 정치 실험장이 아니라 정말 미래 산업과 일자리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카드가 아닐까. 네. 양향자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비정규직 공정수당, 청년 미래보다 세금 잔치인가? 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을 두고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덮는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1년 미만 이 비정규직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이게 기업 부담 증가로 채용 축소, 또 쪼개기 계약 확산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필요한 건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또 돈풀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풀기 하는 거, 세금으로 잠깐 버티는 거, 이런 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AI, 제조업에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게, 예, 이러한 일자리 찾아주기를 해야죠. 제가 볼 때 이런 이재명식 보여주기식 수당 정신은요, 청년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고용 불안을 세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보여주세요. 네, 다음은 국힘의 정원호 상인 하소연의 위로 대신 훈계 즉각 사과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국민의힘은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남대문 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는 호소에 품목 바꾸고 컨설팅 받으라 이렇게 답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 채 상권 침체의 책임을 상인 개인에게 돌리는 이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역시 상인 탓만 할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 후보의 공감 부족과 민생 인식 부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원호는 서울시장 자질이 빵점입니다. 예.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한테 품목 바꾸고 컨설팅 받으라니요. 자, 이게 상인한테 이거 당신이 잘못해서 장사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식 민생은 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실패하면 국민한테 네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오만한 탁상 정치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 보여주세요. 자, 다음은 국민의힘 국감 면접에서 한과 단일화 할 거냐 압박하자 후보들이 안 한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네요.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부산 북갑 면접에서 후보 경쟁력 자체보다는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보수표 분산 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했습니다. 박민식, 이영풍 후보 모두 다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사실상 국민의힘 공식 후보의 정통성과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내부 명분, 정통성 분열 리스크가 동시에 걸린 상징의 전장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공관위가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네, 공관위가 단일화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보수 분열 리스크를 이번에 확실히 잠재우고 시작하겠다. 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이 보수의 중심과 정통성을 누가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 정치의 재기가 아니고요. 민주당이 앞서서 보수의 책임과 질서를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할 공식적인 이 튼튼한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동혁 당권파 민주당 아닌 나하고만 싸우려고 해 라고 한동훈이 말했다는 거네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부산 북갑 공천 과정과 당 지도부 움직임을 겨냥해서 장동혁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니라 나하고만 싸우려 한다 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을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는 무소속 출마 자체가 보수 분열과 당 질서 훼손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민주당과의 본선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누가 책임 정치고 누가 분열 정치를 가르는가 상징적인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장동혁 당권파가 민주당 아닌 나하고만 싸우려 해 라고 말했다고요? 이유를 모르진 않겠죠? 예. 당보다는 본인, 보수 재건보다는 이 개인 정치를 먼저 하는 지금 그러한 태도 때문에 이런 시선이 생긴 것인데 이거를 모두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는 책임 정치가 아니라 보수의 분열을 내가 했다. 예, 보수 분열의 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자, 이번엔 노동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전에 이어서 3바도 멈췄다. 3바는 삼성바이오, 3전은 삼성전자죠. 삼성바이오 첫 전면 파업에 6,400억 증발 위기. 왜 아니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800명이 창사 첫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이미 부분 파업 손실만 약 1,500억 원, 5일 지속 시 최대 6,400억 원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영업이익 20%, 성과급, 기본급 14.3% 인상을 요구하면서 오늘 21일부터 최대 18일 총 폐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반도체, 바이오 같은
국가 핵심 연속 공정 산업까지 파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이게 지금 성과급은 글로벌 탑티어로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지금 회사 망해서 이렇게 소식이 나는데 이거는 회사한테 책임져라. 예, 공장 멈춰도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는 거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반도체도 멈춰 세우고 바이오도 멈춰 세우고 예, 이거 정부에서 삼성 때리기 하겠다는 거 아니면요. 예, 하루빨리 개입해서 예, 이 사태를 정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치계에서는 네, 선거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삼바삼전 예, 지금 총파업 예고하고 있는데 고유가에도 해외로 징검다리 연휴 인천공항에 130만 명이 몰린다. 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글쎄요. 자, 무슨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미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약 130만 명, 하루 평균 21만 6천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행이 약 19만 명으로 전체의 29% 차지했고 동남아, 중국 순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출국장 조기 개방과 특별기 동반 투입 등으로 연휴 기간 역대급 혼잡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인천공항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예, 뭐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뭐 청년이든 우리의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한쪽에서는 울고 있지만 또 이들이 그냥 나는 현실이 행복해서 즐긴다. 저는 이렇게만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값, 취업, 미래 불확실성에 지친 우리 2030 세대가 아유, 어차피 뭐 강남은 꿈에도 꿀 수 없고 어차피 취직은 멀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을 즐기자. 예, 이런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 우리 청년 미래 대신에 단기 소비만 남긴 대한민국의 구조의 또 다른 경고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물론 2030 세대의 일부는 또 어디선가 또 열심히 일을 하는 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단지 뭐 대한민국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렇게 연휴 때면은 바리바리 싸들고 여행 간다. 네, 이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연휴 때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뭐 공항에 복잡거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이런 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뭐, 고환율이다, 뭐, 고유가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어떠한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전처럼 그냥 뭐, 일만 하겠다, 예, 일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뭐, 이런 식의 라이프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여유를 즐기는, 예, 생활에서 본인만의 여유 시간을 즐기는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저는 뭐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게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그 연휴 모습, 라이프스타일의 모습이고 또 그 안에서 일부 2030 세대는 이 한숨 짓는 정말 이 서글픈 현실을 잠깐 떠나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작용한 건 아닐까. 또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북한, 북한과 미국, 이렇게 좀, 외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심상찮은 이상기류, 미국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째, 이런 내용입니다. 자, 뉴스 띄워주세요. 이 정동영 장관의 그 북핵 발언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보도와 함께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약 등 이 한미 간 안보 통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 공화당 의원들까지 공개 서한과 조사 압박에 나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미 신뢰 통상 환경에 이 워싱턴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북러 밀착, 트럼프식 동맹 재조종, 중동 안보 부담까지 겹치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신뢰 균열이 이렇게 누적된다면 이거는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 경제,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안 섭섭하겠습니까? 예, 트럼프가 왜 안 섭섭하겠습니까? 이 지금 쿠팡 규제, 호르무즈 같은 이 전략 현안이 있는데 다시 이거 지금 정동영이나 이재명 같이 이 엇박자 나고 정보 누출시키는 이런 현안들이 막 터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동맹이 맞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거 지금 계산기 돌리는 계산자라는 파트너인가? 이런 질문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워싱턴에서 다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미동맹이 말로만 혈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안보는 미국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전략적인 부담은 뭐 약간 거리를 두고 있고 이렇게 통상 갈등까지 키운다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치를 대가는 외교 점수 몇 점 깎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안보하고 경제, 실질적인 비용이 크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엇이 우리한테 이익이 됐는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심상치 않은 기류가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 정동연 발언 이후에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요. 그 트럼프가 그 유럽 연합에 대해서요.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병력도 빼고 관세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 비협조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독일에 이제 주둔한 미국이 한 5천 명 정도, 독일에 주둔한 미군 중에서 5천 명을 감축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EU의 자동차 관세 25%, 이거 원래 15%로 안정이 됐었는데 25% 인상하겠다. 또 이 카드를 꺼내면서 그 안보와 무역은 연결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이었던 유럽뿐만 아니라요. 한국, 일본 역시 정말 필요할 때 충분히 협조했나? 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이 동맹평가, 이 점수 체크리스트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미 투자 이행, 지금 뭐 미국의 3,500억 달러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이행 여부, 그 다음에 쿠팡 사태, 그 다음에 정동영의 북한 정보 논란까지 겹친 상황이라요.
이게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본격화된다면 안보 통상 이 동시 압박 가능성,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말보다는 거래로 바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우면 지금 미군도 빼고 관세도 올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안보는 미국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맡겨놓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이래저래 이렇게 자꾸 뒤로 빼는 거. 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맹의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면요. 다음 계산서가 우리에게 관세로 다시 올 수도 있다. 예, 저는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뉴스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뉴스를 좀 이렇게 빨리빨리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뉴스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주시면 제가 좀 다시 깊게 설명드리는데요.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잠시 30초 쉬었다가 오늘 그 정치 해부학 그리고 경제는 민생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해부학은 평택은 정치 철새와 정치 재활 세력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네. 평택이 시민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조국과 철새 정치인의 정치 생존 프로젝트인가 네,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선거가 아닙니다. 평택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병폐, 즉 지역보다는 전략, 주민보다는 계산, 책임보다는 정치 생존,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 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택은 시민의 삶을 위한 지역입니까?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재기 무대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평택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필요가 먼저로 보이는 이런 후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평택을 선거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처럼 지역 기반과 평택의 현실을 이해하는 정치가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전국 정치 재기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 재기를 위해서 평택을 찾은 정치인, 당적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결국 평택에 도착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핵심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평택을 위해서 준비된 후보인가? 여러분, 이 기준이 무너지면 평택은 시민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정치 철새들의 도착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평택에서 정치를 해왔고 평택 시민과 지역 정치를 해온 검증된 지역 기반 정치인입니다. 평택은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으며 교통과 산업, 국가 안보가 결합된 전략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선거철마다 이름값 한다 하는 정치인들이 내려와서 자신의 다음 정치를 설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평택은 이벤트 정치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철새 후보, 조국 후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평택입니까? 정말 평택 시민의 삶 때문에 조국 후보 평택에 온 건가요? 아니면은 본인의 정치 재기, 이미지 세탁, 전국 정치 복귀 프로젝트 하러 평택에 온 건가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 후보는 단순한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조민 입시 서류 논란,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배우자 정경심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공정을 말하던 권력의 특권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국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수많은 청년과 학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런 믿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 어떻습니까? 본인은 여전히 정치 탄압 받았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었다. 이러면서 자신은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자, 배우자가 감옥에 갔어요. 딸의 학위는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결백하다? 국민이 이것을 반성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뻔뻔함으로 보겠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요. 평택 관련 기본 이해도 논란입니다. 평택을 정치적 상징성으로 소비하면서 정작 지역에 대한 준비 부족 논란까지 있다면 이거는 지역 정치가 아니라 정치 이벤트 아닌가요? 평택은 조국 후보 개인의 정치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의 산업, 안보, 미래가 걸린 중요한 도시입니다. 공정에 상처를 남긴 정치가 또다시 지역을 발판 삼으려 한다면 평택 시민은 더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평택의 미래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미래 때문에 평택에 날라온 것입니까? 자, 다음은 김영남 후보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조국보다는 더 구조적입니다. 이 사람 새누리당, 개혁신당,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에서 물론 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 없는 이동, 철학 없는 이동, 자리중심 이동,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가 분명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김용남 후보는 과거 조국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이제 민주당 간판 아래 다시 와서 조국과 같은 범여권 지형 속에서 평택에 출마합니다. 그러면 평택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정의는 뭐였나요? 그때 김용남 후보가 외치던 정의는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선택이 진심인가요? 네. 김용남 후보에게 어떤 것이 김용남 후보의 진심이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조국을 비판하고 지금은 같은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는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확장성이 있다기보다는요. 정치적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 즉 철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은 정치인의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찾아 날아드는 철새 정치인의 착륙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이동 후보는 평택 기반의 지역 책임 정치인입니다. 조국은 이 공정성에 상처를 낸 정치 재기 프로젝트의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김용남은 어떻습니까? 김용남은 이리저리 당적을 이동하면서 철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철새 정치의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평택 시민은 지금 묻습니다. 누가 평택의 뿌리입니까? 누가 평택을 발판 삼으려, 누가 평택을 이용하려 하는 겁니까?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평택 시민의 삶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계산인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택이 정치 재활용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택은 철새 정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택은 평택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 걸린 곳입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유명한가의 선거는 아닙니다. 누가 평택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람은 누구는 평택을 그저 전 선거에서 이겨서 본인 정치에 그 재활용 프로젝트로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이 질문 하나면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공정의 상처를 남긴 정치, 철학 없이 이동하는 정치, 그리고 평택에 뿌리 내리는 책임 있는 정치. 선택은 분명합니다. 평택은 정치 철새와 정치 재활 세력의 도착지가 아니라 평택 시민의 미래가 우선인 곳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는 민생이다. 오늘의 논평을,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 청년이 힘들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어떠한 전략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큰 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단순한 불경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트럼프식 공급망 재편, 금리, AI, 반도체, 그리고 국가 생존을 건
그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이렇게 압박하며 제조업 리쇼어링을 외치는지, 왜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까지 포함한 무역 구조에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말하면서도 TSMC와 라피두스에 생명을 거는지, 예.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 생존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지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26년 기준 약 36조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 부채 총액이 아니라 핵심은 부채율, 즉 부채 대비 GDP이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포커싱하는 것은 분자보다는 분모, 즉 GDP입니다. 미국의 GDP는 약 29조 달러로 평가되면서 미국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이 AI, 반도체, 제조업, 에너지 투자로 이 GDP 분모 자체를 키워서 부채 부담률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식 경제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제 파월이 이 마지막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등판할 이러할 지금 순간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금리가, 미국 금리가 연말까지 동결될지 아니면은 케빈 워시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예, 금리 인하에 계기가 될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트럼프 진영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높으면요, 그러면은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투자비가 커집니다. 그리고 조지아 자동차 공장 비용도 커지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카펙스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제조업의 복귀 비용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싸지기 때문에 공장 짓기가 쉬워집니다. AI 인프라 투자도 쉬워지니까 인프라 확대도 빠릅니다. 반도체 생산 기지도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요. 그리고 전력과 에너지 투자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 압박은요, 단순히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GDP 판 자체를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 공급망, 관세,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단순한 성장 둔화가 아닙니다. 헝다 파산 위기, 그 다음에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의 이 채무 위기, 그리고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부채 문제, 청년 실업률 급등, 이런 논란들이 지금 중국에 겹쳐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때 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정치적 부담이 됐다는 뜻이겠죠. 왜 중국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웨이 반도체, AI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공급망에 밀리면서 중국의 GDP 성장 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도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모두 지금 AI 반도체 제조업 국가로 생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은 제조업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눅 사태가 이미 2001년부터 무인등화 공장으로 구조적 상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은 이 고령화 문제를 자동화로 풀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시다 정부가 오면서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라피두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나노급 반도체 경장에 이 국가적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늙어 죽을 것인가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요. 자동화와 공급망으로 다시 살 것인가, 다시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일본도 이렇게 이 반도체 공급망 미국 중심의 이 경제 블록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2000년대 초반에 약 5%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대 3%대, 최근 2% 안팎. OECD는 2026년 한국 잠재 성장률을 1% 후반 수준으로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 GDP, 대한민국의 GDP 분모의 성장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 복지, 고령화 부담 이거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분모가 약해지면 이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얼마를 나눌까? 네, 얼마를 나눌까만 외치면 답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GDP 분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이 GDP 분모, GDP의 성장률, GDP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좌파 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더 나눠줄까? 복지를 어떻게 더 확대할까? 네, 이런 질문에 함몰되기 쉽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분모가 안 커지는데 뭘로 계속 나눌 겁니까? 나누자, 복지를 확대하자는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분모가 대한민국의 GDP 규모가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뭘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질문이자 정부가 대답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부채율이 그렇게 높아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채권 사줍니다. 방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한 방에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14억 내수 시장을 가진 초대형 시장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내수 시장, 초대형 시장을 가지고 또 버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이 있고 AI 플랫폼이 있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기술 메가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조 달러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쟁력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있고 지방정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해도요. 거대한 내수와 국가 총력 제조업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살 수 있는 단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하는 분야에서 초격차를 만들어서 GDP 자체를 키우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요. 그냥 추상적으로 제조업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엔비디아 AI 서버
초거대 데이터 센터,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입니다. HBM은요, 그냥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고요. 이 AI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라면 한국 HBM은요, 그 두뇌가 돌아가는 핵심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단순 산업단체가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 GDP 분모를 키울 핵심 성장의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뭐 지금 반도체 키운다, AI 키운다 이러한 구호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GDP 분모를 키워줄 수 있는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를 이끌고 있는 뭐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 모든 산업단지의 전력과 용수, SMR, 인허가, 세제, 공급망 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그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닙니다. 네. 이 IRA, 미국 공급망, 전기차, 산업 로봇,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까지 연결된 한국 제조업 AI의 혁신 실험장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도 이제는 그냥 단순한 생산량 경쟁이 아니라요, AI 로봇을 기반으로 한 초생산성 경쟁이다 이 말입니다. 조선을 볼까요? 조선은요, 이제 더 이상 단선 화물선 경쟁이 아니고요, 세계 에너지 전환 속에서 이 수요가 폭발하는 LNG 운반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단순히 인력 의존하는 조선소가 아니라요, AI, 로봇,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야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한 상선 수주가 아니라요, 미중 해양 패권 경쟁 시대의 군함, 잠수함, 해양 방산 산업으로 확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의 미래는요, LNG, 자율운항, 스마트야드, 해양 방산 이런 방향으로 고도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배터리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요 산업 맥의 하나죠. 배터리도 역시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산업단지를 지탱하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자, ESS가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요, 전기를 저장해서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미래 전력 인프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비즈니스는요, 이 그냥 단순한 전기차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에너지 안보 산업,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 가야 됩니다. 방산을 볼까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같은 검증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요, AI 드론, 무인 전투체계, 미래형 국방산업으로 진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러한 핵심 산업 클러스터들이 미래 방향으로 전진해야 하는, 혁신해서 지금 열심히 전진해야 되는 방향이 분명한데, 이것을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탱하고 지원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이제 다시 그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원과 방산벨트는요, 대한민국 AI 국방제조 허브, 이렇게 다시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청년들이 왜 힘듭니까? 한국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좋은 생산성 구조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세금으로 단기 알바 만들고 지원금 조금 늘리고 공공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대한민국의 GDP 분모가
커지진 않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요, 반도체 엔지니어, 산업 로봇 운영자, 스마트 팩토리 운영자, 데이터 센터 운영자, AI 물류센터 관리자, 이러한 이 새로운 잡, 다시 말해서 고연봉, 고생산성 산업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늘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창조 경제가 ICT 벤처 스타트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창조 경제 2.0, 즉 한국형 AI 제조업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 미국 중심의 AI 이 메가캡 비즈니스가 AI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도 AI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우리 대한민국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AI 제조업, AI 반도체, 네, 이러한 우리의 핵심 역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만 예, 그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여전히 AI 제조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그 AI 그 메가캡 시대의 1.0 포커스는 AI 소프트웨어가 맞았습니다. 왜? 정말 어떻게 똑똑하게 생각하는 AI를 만들 것이냐. 이게 당시 AI 1.0 시대에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챗 GPT가 나왔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이렇게 그 AI 소프트웨어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미국 증시가 부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 AI 2.0 시대에는요, 이제 다시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 AI의 똑똑한 두뇌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은 이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실제 산업 현장에,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2.0 시대에 더 중요한 거는요, AI 제조업, 그리고 그 AI 제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 용수, 규제, 인재, 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예, 조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AI 제조업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AI 제조업, 즉 AI 그 메가캡 2.0의 핵심인 이 제조업, 대한민국의 그 강력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예,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는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평택 용인을 중심으로 HBM, AI 반도체, SMR 기반 전략 허브로서 키워야 됩니다. 구미는요, 반도체 소재, 전자부품, 산업 로봇 부품의 허브로서 키워가야 됩니다.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은 자동차, 조선, 수소, 스마트 야드 중심의 AI 제도 벨트로 키워가야 합니다. 창원은요? 창원은 방산, 기계, 무인체계 중심의 AI 국방 제조 허브로서 키워가야 합니다. 김해는요? 김해는 항공 부품, 스마트 물류, 제조의 공급망 허브로서 이렇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별 역할이 분명한 AI 제조 벨트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산업의 핵심은 뭐다? 전기와 물입니다. 예. 예전에는 이 AI의 이 제조업이 아닌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지금 이 AI 시대처럼 전기와 물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요. 이 AI 제조업 벨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와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AI 제조업에서 그 엄청난 전력을 먹거든요. 그리고 냉각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AI 제조업의 국가 전략은 반도체, 제조업, 그리고 이 전력의 핵심으로서 원전, SMR, 그리고 산업용수 전략까지 포함해야지 이게 바로 AI 제조업 국가 전략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원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는 뭐 이전 그 좌파 정부에서는 이 원전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예, 환경보호라는 이 명분 아래서 예, 원전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뭐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원전까지 같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보겠다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AI 제조업 국가 전략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요. 이 원전, 특히 SMR, 이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적극적인 국가 산업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요. SMR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 대표적으로 이 SMR 비즈니스를 지금 끌고 나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말로만 AI 제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AI 제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전력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 용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제와 규제 어디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또 인력 배양 어떻게 이렇게 그 막힘없이 이 우리의 AI 제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말로만 AI 제조업을 얘기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주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요. 결국 대한민국은 복지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AI 제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하고요. 이것을 정말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그리고 공급망 초강국 국가로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더 나눠주느냐의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AI와 제조업으로 GDP 분모를 더 키우느냐 지금 이러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무엇을 더 잘 만들고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전기와 물로 그것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청년 일자리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공급망에서 해상 물류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식 공급망 재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강기업 정서가 아니고 포퓰리즘이 아니고 한국형 AI 제조업 국가 전략입니다. 미래 10년과 20년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도록 정말 한 목적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 경험과 성인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GDP 분모를 다시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는 민생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미국의 금리, 트럼프의 패권 전략, AI 공급망 재평. 결국 그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장사,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이 본질이죠. 정치는 더 분명합니다. 평택이 철새 도래지가 될 것인가? 진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지가 될 것인가? 결국 답은 국민이 냉정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조수진은 우리 조수진 정통 우파TV는 앞으로도 경제는 민생으로, 정치는 구조와 본질로 끝까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날카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